아까 이제 증인이 나오셨는데요. 이 태안 사건과 관련해서 태안 주민들의 가슴에 기름때는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살한 분이 4분 계시다고 그랬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도 텔레비 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그 가슴에 기름띠가 아직 안 닿게 있다는 소리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쌍용자동차도 22분의 희생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업의 어떤 횡포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쌍용자동차 사건 처리하면서 저희가 77일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과연 구조조정을 안 하고 정리해고를 안 하고 이 회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고통을 생각 안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후보자님 설명대로라면 네. 앞으로는 무슨 해양에서 선박 사고가 나더라도 이 선주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법리 적용을 계속 하신다 그러면 선주는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선주한테? 그런 잣대로 하시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오늘 생각이 되고요. 특히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시는데 이 법적 안정성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더더욱 문제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을 봐주기 위해서 이 법리적인 어떤 법적 안정성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하기 시작한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이거 이겨낼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보면서요. 결국 유전 무죄 이런 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이 사법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사법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법의 중립성을 또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리 해석을 어떤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서 해석할 때도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된다. 그 한계를 뛰어넘다 보면은 원래의 기반 자체, 사법의 중립성 있는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안별로 저희가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을 하되 항상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법적 안정성 테두리 안에서 또 중시는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이 이제 답변한 것 중에요.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2가지가 또 생겼는데요. 하나는 앵커를 꼽았으면 이 사고는 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흘러가는데 앵커를 닷을 내리면 배가 안 가죠, 더 이상.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실 때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는지. 또 하나는요.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이 와이어가 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말 정확한 제대로 된 초동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는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형사 사건 기록과 해난 심판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거든요. 저희 재판부로서는. 그래서 지금 간단히 그 저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결국 앵커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선을 방향을 틀기 위해서 A인선이 아주 온갖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으면서 앵커를 내리지 않아서 트니까 그 A인 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방향을 갑자기 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런 피용자, 그 A인선을 끄는 사람들, 이런 피용자라들의 그들의 그 과실은 분명히 있어서 형사적으로 다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아서 그런 잘못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법리적인 해석의 요건에 선박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사실 확정을 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답변은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답변대로라면 선박 주인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것 같고요. 아까 후보자께서 이 56억 원의 책임 제한 판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작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게 국회의 몫이라서 저희가 그것은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네. 이 56억 원이라는 그 액수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소상히 밝혀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 톤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허베이 스피리토는 톤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이 컸던 것이고요. 이거는 선박 거기에 작았기 때문에 그 선박 톤수가 작았기 때문에 56억이 나온 그러면 겁니다. 중국 법원은 왜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요? 중국 법원에 지금 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토과의 화해 100억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만약 삼성중공업이 책임 제한 절차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훨씬 많은 금액을 가지고 허베이 스피리토에서 100억 절대 100억이 합의를 안 할 겁니다. 수천억, 몇 조를 받아야 될 그렇게 합의를 할 텐데 결국 책임 제한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뭐 100억이 작은 금액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큰 피해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 IOPC 그 금액 왔다 갔다 하는 금액에서는 지금 100억은 작은데 그 허비 스피릿 측에서 100억을 가지고 삼성중공업 측과 합의를 한 거 보면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해서 그 사람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그건 아마 그 상법이나 책임 제한 절차 법리를 전공하는 사람은 거기에 아마 거의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 선주에게는 책임을 더 이상 묻기가 힘들었다고 이제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예를 들면은요, 이날 그 배를 출항하게 한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앵커를 박지 않았던 어떤 그 선원이나 선장의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과 선주의 책임 부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우리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물어도요, 제가 옆집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선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칼로 묻자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제 책임 제한 절차 배제 사유 판단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희 설명입니다. 만약 책임 제한 절차 법리에 책임 제한 절차 예외 사유 무모하게 한달지 또는 소유자에 관한 그런 부분, 또 크레인이 부선 그 선박이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판단을 다 네, 의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네. 제가 만약에 저 후보자님 위치에 있었다면은요,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법리를 위해서 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선주는 이러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 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저는 그런 가슴을 가진 대법관을 저는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님, 예, 재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